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 교수님 방에서 박사 후 과정으로 있는 진호원이라고 하고요. 아주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저는 19년에 박사를 땄고, 박사 과정 때 입자계 현타계의 이 운동량이나 그 질량 전달 현상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현타계 유변학에 머신러닝 접목하는 쪽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안 교수님 유변학 수업에서 입자계 파트를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부터 3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린 것처럼 강의는 입자계에 작용하는 브라운 운동이나 입자 간의 상호작용, 또 수력학적 힘, 구조와 물성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아주 간략하게 리뷰를 할 것 같고요. 강의자를 보시면 수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다 유도하실 필요는 없고 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캐치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콜로이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유변학의 대상이 되는 이 연성물질 소프트 매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로는 소프트 매터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뭐가 소프트하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의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소프트하다는 건 되게 그 애매한 말인데 뭐 고체보다는 소프트하지만 사실 물이나 공기보다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프트하다는 말은 고체를 기준으로 한 말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체 격자가 이렇게 어떤 L의 랭스 스케일을 가지는 알갱이들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이때 이들의 어떤 변형을 가해줄 거예요. 이 변형을 가해줄 때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힘에 한번 스케일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윗판의 단위 면적은 L 스퀘어의 오더로 주어질 거고 가해지는 힘이 F일 때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이 스트레인에 비례할 거예요. 고체니까. 즉 높이를 이 변화량으로 나눠준 스트레인에 비례할 텐데 그 강성, 이 후키안 스트레인 모듈러스 K가 어떠한 오더로 주어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이 단위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단위만. 근데 이 K의 단위는 양변의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열 평형을 이루는 어떤 물리 시스템에서의 물질들은 대체로 이 KBT의 단위의 에너지를 가지죠. 그래서 이 에너지 스케일은 같을 것이다. 하지만 이 랭스 스케일이 바뀐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원자로 이루어진 어떤 고체 물질들은 아주 큰, 그러니까 랭스 스케일이 작으니까 이 K가 아주 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할 거예요. 반면에 이 구성하는 물질들의 입자 크기가 좀 커지면 그 에너지, 강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놈들은 좀 소프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소프트 매터라는 이 어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물질로 이루어진 결정 구조보다 크지막한 입자들로 이루어진 물질이 좀 더 부드럽다 해서 소프트 매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 매터는 뭐 별게 아니라 좀 원자보다 큰 놈들로 이루어지면 소프트 매터의 성질을 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이 소프트 매터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크기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큰 것들이 뭐 있는지 봐야죠. 큰 물질들은 원래가 크거나 즉 고분자처럼 길게 긴 어떤 사슬 구조를 가지고 길다랗게 형성된 분자가 큰 분자이거나 아니면 금속이나 어떤 이온들이 뭉쳐서 어떤 그 결정 구조가 뭉쳐서 생긴 강체 입자로 구성된 큰 입자거나 아니면 이 비누같이 작은 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만든 큰 구조체가 있거나 이런 커다란 덩어리들이 있으면 이제 이놈들은 소프트 매터로 불릴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많은 물질들이 어떤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DNA 입자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처럼 길기도 하지만 아주 딱딱한 라드라이크한 성질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콜로이드의 성질도 조금은 갖고 있고 폴리머의 성질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친수 소수기의 작용기를 고분자에 부여함으로써 블러커 폴리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이때는 어떤 양쪽성 물질, 이 비누, 앰피필의 성질과 고분자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이 모든 놈들의 성질을 다 가지는 게 사실은
단백질이죠. 단백질. 단백질로 이루어진 입자들은 고분자로서 거동하기도 하고 이 소수성, 친수성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입자로서 콜로이드에 거동을 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하죠. 근데 적어도 이 강의에서는 저는 아주 간단한 딱딱하고 구형인 그런 입자들의 거동만을 다룰 거예요. 나머지는 또 이제 여러분의 응용 분야에서 각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콜로이드는 딱딱한 구형 좀 큰 물질이다. 좀 얼마나 커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1나노보다 크고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범위를 콜로이드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그 범위가 저렇게 설정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떤 용액 내에서 이 콜로이드 입자는 주변에 있는 용매, 분산매와 계속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충분히 커서 분산매와의 개별의 충돌이 너무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와의 충돌을 거의 무시할 수 있어서 이 분산되는 이 용매를 구조가 없는 연속체로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수학적으로 콜로이드를 해석하기가 쉽다. 이거보다 이제 콜로이드가 작아버리면 내가 용매랑 부딪히는 게 나에게 큰 영향을 주죠. 한 번 한 번이. 즉 나의 운동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용매의 운동을 다 고려를 해야 내 운동 방정식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싫으니까 좀 컸으면 이제 우리가 콜로이드라는 어떤 관점 하에서 이 물질의 거동을 해석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나노미터보다 큰 이 반경을 가지는 입자들을 콜로이드라고 하고 이놈들에 작용하는 이 용매와의 충돌을 어떻게 모사를 하냐? 이제 어떤 랜덤한 힘으로 묘사를 한다는 거죠. 랜덤한. 어떻게 랜덤하냐면 이 평균이 0이고 평균이 0벡터고 이 분산 텐서가 이 델타 코릴레이티드 된 이 대각 행렬, 대각 텐서면 이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너무 크면 안 돼요. 너무 크면은 이 용매 분자들과의 충돌이 너무나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작아서 사람이 관측하는 시간 내에서는 영향을 받질 않아요. 즉 우리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열 운동을. 콜로이드 입자가 용매 안에서 용매 분자의 충돌로 인해서 막 움직이는데 이게 입자가 크면 클수록 그게 느려져서 이 콜로이드 입자가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크기와 컴패러블한 어떤 길이만큼 움직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디퓨전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디퓨전 타임이 너무너무 길어져요. 입자가 크면. 저 대충 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마이크로미터짜리 입자가 물에 들어있을 때 대충 자기 자신 길이만큼 확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충 한 5초 됩니다. 4.5초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디퓨전 타임이 반경에 대해서 A 3승에 비례하죠. 즉 10배만 커져도 1000배가 걸린다는 거예요. 10마이크로미터짜리 입자는 물속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자기 자신의 길이만큼 움직인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보통 모든 공정들은 대체로 수초 혹은 수분 내로 끝나는 편이니까 이보다 큰 길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콜로이드의 모션에 브라우니안 모션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죠. 즉 10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들에 대해서는 이 어떤 열운동의 효과는 완전히 무시할 수 있고 이 녀석들의 움직임이 결정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치 총탄, 탄도학을 쏘듯이 발리스틱 모션을 해석하듯이 초기에 어떤 모든 입자들의 위치와 초기 속도가 결정되면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 작은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콜로이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랜덤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기준으로 콜로이드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콜로이덜 서스펜전을 해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콜로이드에 작용하는 힘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지금 간략하게 열운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콜로이드 시스템에는 이 서멀 모션 열운동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입자 간에 밀고 당기는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게 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입자가 물을 밀치고 밀쳐진 물이 다른 입자를 밀치는 이런
이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 같은 게 작용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 서멀 모션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개괄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 인터랙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구조 해석과 더불어서 아주 약간의 이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콜로이드 입자에 작용하는 어떤 지배 방정식을 이해하고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구조가 물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는 게 이 짧은 강의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필요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몇 가지 있는데 뭐 아마도 스피리칼 하모닉 익스펜전이나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것 같고, 나머지 벡터 텐서나 미적 분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브라우니안 모션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근데 또 간단한 내용만 하기 위해서 입자가 한 개 있을 때만 한번 수학적인 해석을 해볼 거예요.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면은, 이 열운동이라고 하면은 뭔가 다양한 키워드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 녀석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 그냥 무작위로 나열해서 그 관계만 한번 나열을 해본 거예요. 우선 이 열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에 의해서 이 플럭추에이팅 포스가 발생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이런 게 뭔가 이 확산 현상이니까 뭔가 엔트로피와 관련이 있을 것도 같고, 또 입자가 물 안에서 움직이니까 물과의 마찰도 있을 거고, 또 결국 이게 랜덤한 힘을 받으니까 랜덤 모션을 해서 움직여 나가면서 그럼 어떤 관측 가능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겠죠.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유체역학 시간에 다들 한 번 정도는 이제 유도를 해보셨던 개념인데, 입자 하나가 물속에 담겨서 어떤 흐름의 저항을 받을 때, 그때 그 저항력이 어떻게 정해지냐. 유속이 U로 주어지고 입자의 반경이 A, 그다음에 주변 내질의 점도가 에타 제로일 때, 그때 이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6파이 에타 A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거 옛날에 학부 때 다 유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입자가 가만히 있고 유동이 움직여도 마찬가지로 6파이 에타 A가 나오고, 입자가 움직이고 주변이 가만히 있어도 마찬가지죠. 바운더리 컨디션만 바뀌는 것 뿐이고, 이건 해석이 그냥 똑같습니다. 어쨌든 6파이 에타 A라는 상수는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제 먼저 이 디퓨전에 대해서 물리화학에서 다뤘던 것도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스톡스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라는 거를 물리화학 2에서 아마 배울 텐데, 이 공간상에 입자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 입자들의 농도가 분포될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공간적으로 안정한 위치가 있고 불안정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공간상에. 이렇게. 즉 여기 가운데로 올수록 에너지가 낮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져요. 이때 만약에 확산이 없다면, 열운동이 없다면, 확산이 없다면 모두가 그냥 가운데에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냥 가운데로 싹 몰릴 거예요. 근데 확산이 있으면 어떤 열적 평형에 의해서 좀 퍼져나가고 균형을 이루겠죠. 안으로 들어오려는 힘과 밖으로 나가려는 어떤 매스 플럭스가 균형을 이룰 거고, 또 열적 평형을 이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농도가 이 볼츠만 분포를 이룰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입자들에 작용하는 어떤 힘 혹은 이 매스 플럭스의 균형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이 스톡스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픽스 러우라고 하는 이 디퓨시브 매스 플럭스가 이 농도의 9배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다가 확산 계수를 곱한 형태로 주어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 각각의 입자에 작용하는 이 포텐셜 포스는 포텐셜의 기울기, 위치 에너지의 기울기에 의한 힘으로 주어지겠죠. 이 F가. 또 F를 이 프릭션 코에피션트로 나눈 게 입자의 속도가 되고, 속도에다가 수밀도, 농도를 곱해준 게 매스 플럭스가 되는 거죠.
이 둘의 합이 0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좀 치우고 싶은데. 네. 이 녀석을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지수함수는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이 포텐셜에 대한 미분이 밖으로 끄집어져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식에서 요 항과 이 녀석의 미분항이 서로 약분되어서 사라집니다. 네. 날릴 거 다 날리면 포텐셜이 아예 사라지고 이 식만 딱 남아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처음에 이 스톡스-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임의의 포텐셜 그레디언트를 가정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포텐셜이 뭔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네. 임의의 무작위 그 어떤 포텐셜이 주어지더라도 관계없이 그냥 언제나 만족되는 관계식이 바로 이 스톡스-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관계식을 보면 이 피게 법칙을 따르는 확산 계수가 어떻게 주어지냐? KBT, 이 서멀 에너지를 이 프릭션 코에피션트로 나눠준 값으로 주어진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멀 에너지와 이 프릭션에 의해서 어떤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유도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그냥 가볍게 체크를 해봤어요. 나머지 링크도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콜로이드 입자에 작용하는 이 힘의 방정식을 해석을 할 건데 이 좌변은 지금 입자의 질량 곱하기 입자의 속도의 미분이니까 이 가속도 F는 MA의 MA식이죠. MA. 우변이 입자 간 작용하는 힘, 입자와 유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랜덤 포스 이렇게 세 개인데 지금은 입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FP도 없고 FH와 FR밖에 없는 거죠. 이 식을 한번 풀어볼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랜덤 포스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이 아닌 그런 I라고 했어요. 근데 분산이 0이 아닌 건 아는데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그게 얼마인지부터 이제 한번 탐사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풀 겁니다. 네. F는 MA식을 써놓고 입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입자 간 작용하는 힘은 0이고 또 이 모멘텀이 MV니까 위식을 모멘텀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꿀게요. 그냥 이렇게. 네, 모멘텀의 시간 미분이 힘인 거죠. 그 다음에 무슨 힘이 작용하냐 하면은 이 프릭션 코에피션트 곱하기 속도의 반대 방향 이런 이 마찰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V가 또 나왔으니까 MV로 정리해 놓을 수가 있겠죠. 다시 똑같이. 이걸 원식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P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얻는 거죠. 좌변에는 P에 대한 항만 있고 우변에는 랜덤 포스가 존재하는 그런 식을 얻은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한 방향만 봅시다. 어차피 세 방향 다 똑같으니까 X방향, Y방향, G방향 식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X방향만 해석을 하자 라고 해서 X식만 써놓고 이 복잡하게 생긴 상수를 그냥 타우라고 놓읍시다. 타우. 시간의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타우라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식을 쓰면 간단하게 dt분의 dp 더하기 타우분의 p가 fr이다 라고 주어지는데 이때 사실 우변을 알면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바로 적분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fr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적분을 써볼 수는 있어요. 이제 양변을 뭐 익스포넨셜 타우분의 t 곱해서 하나의 미분식으로 묶어내고 양변을 한번 적분한 다음에 아까 곱했던 익스포넨셜 양변에 나눠주면 이제 이런 그냥 FR에 대한 식을 얻을 수는 있는데 이 과정은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우리가 FR을 몰라요. 뭔지. 이 녀석에 대해서 아는 거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이 아니다 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식은 해석적으로 풀 수는 없는 거죠. 이 식을 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 라고 하면은 이제 이 녀석의 분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겠죠. 네, 분산은 결국 이 FR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이 P 제곱과 관련된 무언가의 그 어떤 물리를 끌어들여 와야 돼요. P 제곱과 관련된 물리. 그게 뭐냐? 이제 이 에너지 등분배 원리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이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질계에서 다양한 어떤 운동 모드들은 항상 똑같은 에너지를 나눠 가진다 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죠. 예를 들면은
단원자 이상 기체의 비열이 2분의 3 K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X, Y 지방향으로 모두가 하나씩 있으니까 2분의 1 KT씩 3개. 네. 그 다음에 듈렁프티 법칙이라고 이상적인 결정 고체의 비열은 또 3K, 3K예요, 3K. 걔는 왜 그러냐? 진동 모드가 3개니까. 하나당 KBT씩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에너지를 나눠 가지는 그런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 등분배 원리에 의해서 콜로이드 파티클의 운동량에 의한 운동 에너지도 똑같이 2분의 1 KBT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식을 알고 있으니까 2n분의 p제곱의 평균이 2분의 1 KT가 돼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이제 에너지 등분배 원리가 되겠어요. 즉, 이 운동량에 대한 식을 제곱해서 평균 내는 과정에서 이 모르는 랜덤한 힘의 제곱항이 등장할 거고, 그 녀석의 평균을 우리는 아니까, 그게 0이 아닌 걸 아니까 그 평균 값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이제 원래 식에는 P0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0초에 어디로 움직이고 있었는지예요. 0초에 어디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근데 초기 속도의 기여는 시간에 대해서 지수적으로 감소해요. 왜? 마찰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 초기 조건의 기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결국 남는 기여는 뭐밖에 없냐? 이 랜덤한 힘에 의한 기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 그냥 날리고 해석할게요. 그냥 없다 치고 요 식만 보고 이 뒤에 것만 남기고 그냥 한번 볼게요. 넣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T1까지의 운동량과 T2 시간까지의 운동량 이 두 개를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제 이 둘을 한번 그냥 곱해봅시다. 곱해서 평균. 즉 T1 시간 T1까지의 운동량과 T2까지의 운동량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한번 평균 내보겠다는 거예요. 그 식이 이 우변과 같이 주어질 텐데, 이 지수항은 그냥 지수 안에서 더해지고 적분은 서로 다른 두 독립 변수에 대한 독립적인 적분이니까 그냥 안에 한 번에 몰아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중 적분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놈을 겹쳐놓고 보니까 여기 드디어 우리가 이제 원하던 이 두 랜덤 포스의 평균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랜덤 포스의 평균 값은 아까 말씀드렸죠? 델타 코릴레이트도 있다고. 델타 코릴레이트드. 네. 즉, 이 T'과 T'이 같으면 의미가 있지만 다르면 0인 그런 아주 좁은 구간에서만 0이 아닌 그런 함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중적분을 한번 이 면적분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T'과 T'이 각각 0부터 T1까지, 0부터 T2까지 변화할 때 이 면적분을 수행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한 이 면적분을 수행을 할 건데, 그 면적분에서 이 델타 펑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 라인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요 라인. 이 둘이 같은 저 라인밖에 의미가 없어서 이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그냥 교체해 버릴 수가 있어요. 저게 같은 저 라인만 우리는 볼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 덩어리 대신에 G 하나만 남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남는 식이 원래 식이 이거였는데 이 T'과 T'이 같은 구간에서만 의미가 있고 요 두 덩어리에서 G만 밖으로 빠지고 뒤에 것만 남고 싹 사라졌죠. 네. 이건 이제 손으로 그냥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되었고 이런 식을 얻어요. 이런 식. 즉 P제곱의 평균이 2분의 1 G 타우에 뭔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어쩌고. 근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계속 오래 지나가면은 이 지수항의 기여는 사라집니다. 즉 장기간 평균 값은 2분의 1 G 타우예요. 2분의 1 G 타우. 근데 2n분의 P제곱의 평균이 2분의 1 KBT라고 하는 에너지 등분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G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G가 타우분의 2m KBT 혹은 2 사이 KBT라는 걸 그냥 유도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이 랜덤한 플럭추에이팅 포스의 그 플럭추에이션 하는 진폭을 몰랐는데 에너지 등분배 원리를 끌어오면은 그 진폭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콜로이드 입자가 물 안에 담겨 있을 때 얘 안에 작용하는 이 서멀 포스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6파이 에타 A니까 점도랑 반경을 알면 알 수 있는 애죠. 또 온도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물에 들어가 있을 때 얘에 작용하는 열적 힘의 규모가 얼마구나. 이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원래 다시 분산식을 소환을 해보면 분산은 2 곱하기 사이 제로 KBT의 델타 코릴레이션의 이 아이덴티티 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사실 한 번 더 해야죠. 이제 운동량도 운동량이지만 이제 운동량은 속도의 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의 미분이니까 한 번 더 적분하면 이제 위치를 알 수 있죠. 위치. 네, 그래서 이 짓을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저 운동량식을 한 번 더 적분해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겠죠. 네. 그래서 다시 운동량식을 써보면 이 초기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사라질 거고 이 뒤에 부분은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적분 변수 제가 그 T'이었던 거 그냥 S로 제 맘대로 치환했어요. 그냥 뭐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 좌변의 운동량을 MV로 바꿔주면서 V는 DT분의 DX니까 다시 한번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주고 이걸 이제 한 번 더 적분합니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적분하는 거죠. 양변을. 그럼 적분 이제 X 초기 위치 X0가 등장할 거고 또 초기 속도에 대한 적분항이 등장할 건데 사실 이 둘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초기 위치가 어디든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초기 속도의 그 영향은 시간 지나면 사라지고 결국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인데 뒷부분이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이제 진폭이 뭔지 이제는 아는 어떤 랜덤한 i에다가 어떤 지수함수가 곱해진 것을 T'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놈에 다시 지수함수를 곱해서 또 T'로 적분한 뭐 이런 이상한 함수를 또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놈에 대해서 알려면 아까 어떤 테크닉을 썼어요? 이제 제곱골을 만들어내서 평균 내야 없어지는 그런 테크닉을 썼었는데 이 함수 형태로는 좀 어려워요. 지금 적분이 2개나 있으니까 이걸 딱 예쁘게 착착착 겹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내서 하나의 적분만 남는 아까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꼼수를 부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분 하나만 남기고 없앨 거냐 이제 이걸 이제 수학적인 한번 장난을 쳐볼 건데 이 장난의 원리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 가속도 A로 등가속도 그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하면은 속도는 AT 이렇게 주어지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이제 그럼 위치는 어떻게 되냐 AT의 시간 적분 2분의 1의 H제곱 이걸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면 요식이라는 거예요. 요식. 어떤 가속도를 어떤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0초부터 T' 쪽까지 적분하는데 그때 그 T'이 또 0부터 T까지 변하는 그런 중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왼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위인데 이거를 똑같이 아까처럼 면적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S와 T' 평면에서. 그럼 이 적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바깥에 있는 T'이 0초부터 T초까지 변화하는 동안 S는 왼쪽 0에서 출발해서 T'까지 움직이는 이 가로선들로 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위 세모만 우리는 지금 적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순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간을 먼저 적분하는 게 아니라 미래 시간을 먼저 적분하는 그런 꼼수를 한번 부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이쿠. S가 0부터 T까지 변하는 동안에 T'은 S부터 T까지 변하면 돼요. 세로로. 그죠? 이렇게. 적분 구간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부르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구간의 면적은 똑같은데 그 과거를 먼저 적분할 거냐, 미래를 먼저 적분할 거냐. 이제 그 구간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어차피 똑같이 2분의 H제곱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위에 놈을 적분하는데 이게 2개짜리라서 어려우니까 적분 순서를 바꿔서 적분하기 쉬운 이 T'에 대해서 먼저 해버리겠다. 그런 꼼수를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가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원리를 가지고 이 적분식을 적분 순서를 교묘하게 바꿔서
적분 가능한 T'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때려버리고 남는 녀석들만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예쁘게 적분 하나만 남고 다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치에 대한 식을 초기 조건 항, 그다음에 싱글 적분 하나, 또 싱글 적분 두 번째 거 이렇게 세 덩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린 결국 요놈의 제곱을 구할 거예요. 즉 세 덩이로 이루어진 함수의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복잡한 게 엄청 많이 나오겠죠. 살아남는 애가 누군지만 이제 간단하게 체크를 할게요. 지금 요놈이 살아요. 요놈의 제곱이 살아요. 그다음 또 요놈의 제곱이 살아요. 왜 사냐? FR의 제곱은 살아남으니까. 그죠? 근데 1번과 2번 곱하거나 1번과 3번 곱하면 무조건 죽어요. 왜냐면 FR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평균 내면 0이니까. 제곱의 평균이 아니라 그냥 평균은 0이니까. 네. 그래서 네. 2나 3이 하나만 있으면 죽고 두 개씩 있으면 산다. 사는 놈들을 정리를 해보면 뭐 초기 조건항은 t에 대한 이차함수꼴로 주어지고 이 2의 제곱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얘도 역시 진폭의 형태로 정리해내면 m제곱분의 타우제곱 gt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3 같은 놈들은 다 뭔가 살긴 사는데 이 익스포넨셜 타우 분의 t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 지수 감소항을 달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놈들은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라질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사라질 놈들 빼고 남은 놈들만 정리를 하면은 몇 개 안 산다. 그래서 그 제곱항에 어떤 초기 조건 항과 t에 비례하는 어떤 항, 이 두 개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의 제곱이었죠? 위치의 제곱이었죠. 위치 제곱의 평균에 살아남는 아이들이 몇 개 없다. 두 덩이 정도밖에 없다. 그게 초기 조건, 그리고 t에 비례하는 항, 이 두 개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타우보다 t가 아주 작은 초반 구간에는 이 녀석만 사니까 이 t제곱이고 매우 클 때는 이 기어 없어지고 t에 정비례하는데 우리가 아까 타우가 뭐였죠? 프릭션 분의 그 질량이었죠? 프릭션 분의 질량 넣고 정리를 해보면 이제 프릭션 분의 EKBT T, 즉 EDT, 아까 스톡스-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 의해서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다시 등장하면서 EDT라고 하는 어떤 익숙한 형태가 살아남는 거죠. 이제. 즉 위치의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x방향 1차원 위치의 제곱의 평균이 2배의 확산계수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항이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콜로이드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이 위치 제곱의 평균, 즉 mean square displacement, MSD라고 하죠. MSD. MSD를 플롯을 해보면 어떤 초기 발달 구간의 어떤 곡선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직선으로 뻗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역시 물을 기준으로 1마이크로미터짜리 입자가 들어있다라고 치고 또 입자의 질량 혹은 밀도가 물이랑 얼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준이 되는 이 타우라는 시간이 거의 뭐 0.1 마이크로세컨드밖에 안 돼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너무 짧은 시간.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웬만한 시간에서는 사실은 이쪽 구간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먼 타임스케일에서 관찰하는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콜로이드 입자는 이 직선의 MSD 거동을 보일 것이다. 물 안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그래프에 몇 가지 타임스케일을 제가 나열해 드렸는데 사실 이 포커 플랑크 타임스케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플럭추에이팅 포스라는 걸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의 매질을 스트럭처레스 컨티너으로 보고 각각의 충돌을 무시하고 어떤 그 랜덤한 힘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가정이 성립하는 최소 시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해석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런 우리의 이 적분하고 장난치던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입자의 확산 시간, 자기 자신의 크기에 컴패러블한 위치만큼 움직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거는 이 타워보다 훨씬 큰 영역이 있었죠. 아까 걔는 이제 4초였죠. 4초, 4.5초 막 그랬죠. 즉 우리가 관찰하는 시간에서는 대부분이
이 디퓨전 타임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어떤 MSD를 측정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나왔다 쳐요. 근데 이게 사실 MSD가 이제 뭐 2차원에서 뭐 카메라로 찍을 테니까 뭐 4DT다 이렇게 했어요. 4DT다. 근데 사실 이거에 오프셋을 내려보면은, 그러니까 절편을 내려보면은 0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딘가 요만큼이 남는 게 분명히 있겠죠. 이게 바로 얼만큼이냐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디퓨전만 한다라고 가정한 그런 가정의 오차인 거죠, 결국은. 얘는 사실 관성도 있고 초기 조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효과들이 있으니까 요만큼의 이 발달 구간이 있으니까 이 발달 구간만큼의 오차겠죠.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게 뭐 입자 반경의 0.1%, 네, 0.01%?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너무너무 정밀한 실험을 계획해서 막 진짜 입자가 손톱만큼 움직이는 것까지 다 트랙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사실 EDT다. 그냥. 네. 그냥 무조건 우리는 EDT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자가. 근데 이제 우리 아까 그 제곱하기 전 원래 그 식에서 이 요놈으로부터 EDT가 튀어나온 건데 사실 원래 식에서 원래 이 운동방정식에서 좌변항을 날리고 풀면 똑같이 EDT만 남아요. 네.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이 피의 운동량의 시간 미분항을 날리고 풀어도 똑같이 EDT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 이 식에서, 그러니까 이 제곱한 식에서 결국은 초기 조건 빼고는 뭐 얘밖에 의미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초기 조건이 뭐 때문에 나온 거다? 요놈 때문에 나온 거다. 요놈 때문에. 시간 미분 때문에 나왔던 거다. 즉 우리가 이제 웬만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레졸루션 상에서는 이 디퓨전만, 그러니까 EDT로 움직이는 디퓨전만이 의미가 있는데 그런 물리를 해석할 거면 사실은 그 운동량의 미분항이 필요가 없다. 그게 없어도 해석이 된다. 네. 그러니까 원래 운동방정식에서 이 관성항은 날려도 사실은 우리의 해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로이드 시스템에서 운동방정식은 그냥 모든 힘의 합력이 0이다로 풀어요. 그냥. 그래서 입자에 작용하는 랜덤 포스와 유체와 느끼는 마찰 그리고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 그냥 0이다 라고 풀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이제. 혹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멘텀 릴렉세이션이 너무 빨라서 의미가 없다. 네. 혹은 이런 시스템을 이제 오버댐프드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네. 그 댐핑이 너무 심해서 빨리 릴렉세이션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열 에너지에 의해서 플럭추에이팅 포스가 등장을 하고 랜덤 모션이 생기고 확산이 되고 디퓨전 타임 스케일에서 MSD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한번 쭉 유도를 해본 거예요. 이제 이런 MSD를 저희 쪽 유변학 쪽에서는 이제 응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마이크로 리올로지라는 컨셉이 있어요. 저희가 방금 유도한 게 뭐냐면 점성을 가진 유체 내에서 입자의 민 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직선으로 올라간다. 1차원 모션이 2DT로 증가하니까 사진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움직이는 모션은 4DT로 증가하겠죠. X랑 Y가 있으니까. 공간상으로 다 보면 6DT일 거고. 어쨌든 이 직선으로 증가하는 이런 MSD를 관측함으로써 사실은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알 수가 있죠. 혹은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프릭션분의 KBT니까 프릭션을 알 수가 있는 거고 프릭션은 6파이 에타 A니까 입자의 크기와 점도의 곱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점도를 알면 입자의 크기를 잴 수 있고 입자의 크기를 알면 점도를 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직선을 가지고 이 유체의 정보나 입자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유변학에서 관심 있는 건 점성 물질이 아니라 점탄성 물질이에요. 점탄성 물질. 그래서 이 주변 매질이 액체로서의 점성만 가지는 게 아니라 산성도 같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게 이제 또 이 다음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점성이 있을 때는 직선으로 증가할 거다. 근데 만약에 순수하게 탄성만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탄성이라는 건 원점에서 벗어난 것에 비례해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열 에너지 KBT에 의해서 움직이는 와중에
당연히 원점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좀 멀어지면 저항을 받으니까 다시 돌아오려고 하겠죠. 그 힘의 균형을 이룬 대충 어떤 일정한 거리까지만 움직이고 더 이상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즉 순수하게 탄성밖에 없으면 민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상수값으로 일정하게 갑니다. 그냥. 그죠? 초기에 아주 찔끔 증가했다가 상수가 되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아예 누워버리죠. 그냥. 근데 점탄성이 있으면 그 사이에 애매하게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래서 이 애매하게 눕는 MSD를 분석하면 이 매질의 점탄성 정보를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 리얼로지, 특히 이 패시브 마이크로 리얼로지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패시브가 있으면 이제 액티브가 있겠죠. 액티브는 내가 이제 광학적으로 옵티컬 한 힘을 줘가지고 레이저로 힘을 줘가지고 입자를 흔들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리얼로지를 보는 거고, 이 패시브 마이크로 리얼로지는 그냥 사진을 찍으면서 MSD를 재서 이 녀석의 액체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 우리가 아까 플럭추에이팅 포스의 코릴레이션이 델타 코릴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앞에 개수가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곱해져 있고요. 근데 점탄성 유체에서는 더 이상 델타 코릴레이션이 된 게 아니라, 즉 어떤 시간 1에서의 플럭추에이션 포스와 시간 2에서의 플럭추에이션 포스가 관계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점탄성 유체에서는 아까 가해졌었던 플럭추에이션 힘이 지금의 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탄성적으로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플럭추에이션의 그 코릴레이션이 더 이상 델타가 아니라 어떤 비선형 함수, 이 메모리를 의미하는 이 비선형 함수로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비선형 함수에 의해서 이 MSD가 결정될 거고, 그 정보를 가지고 유변 물성인 G' 혹은 G'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컨셉인 건데, 이제 이건 측정 방식이에요. 이건 이제 레이저를 입자계에 쏴가지고 입자들의 산란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텐시티 플럭추에이션의 오토 콜레이션을 계산을 해서 이 MSD를 잰다, 뭐 이런 이제 컨셉이 있는데, 이 측정된 MSD를 유변물성으로 옮기는 이 수학적인 과정은 또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그 원리는. 근데 그냥 혹시 궁금하실까봐 그냥 적어만 놨는데, 진짜 궁금하시면 이 밑에 있는 논문이나 교과서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운동 방정식을 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왜 그러냐? 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일종의 일반화된 FT죠. 일반화된 FT. 그리고 이런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컨볼루션 인테그랄을 고배의 형태로 분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수학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풀기가 쉬워져서 하는 건데, 이렇게 넘겨놓고 정리를 잘 해보면은 이 민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랑 모듈러스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는 민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민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실험적으로 재진 데이터라서 그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걸 또 얻어내는 또 수학적인 꼼수들을 막 부려가지고, 뭐 결국은 그 중요한 컨셉이 뭐냐, 이 민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시간에 따른 변화 기울기의 변화가 결국은 이 물성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거, 똑같은 그런 수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볼 수가 있냐, 이 점점점점 찍혀 있는 놈들이 실제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 물질을 비벼가면서 G'과 G'을 재본 거예요. 그리고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또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게 이 현미경 관측을 통해서 이 모델을 통해 계산한 이 G', G'이고요. 이 둘이 꽤 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이런 걸로 뭐 또 할 수 있냐? 어떤 현타객에 떠 있는 입자들을 카메라로 계속 찍어보는 거예요. 찍으면서 이 분포된 녀석들의 민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나하나를 다 잴 수 있잖아요. 시간에 따른 MSD를. 그러면 각각의 입자가 위치한 그 장소의 물리적인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벌크 프로퍼티,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도도 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로컬하게 이 점성이나 탄성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리얼로지와 내부 구조, 또 내부의 구조들의 이 불균일성, 헤테로지니티 이런 것도 이 마이크로 리얼로지 테크닉으로 다 알 수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정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드리면서 첫 1시간을 한번 맞춰보고요. 한 5분만 쉬고 다음 부분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시간 동안 한 거는 이제 알갱이 하나의 운동 방정식을 그냥 시간에 따라서 막 적분해서 풀어본 거예요. 이게 너무 수학적으로 티디어스하고
한 알갱이의 움직임을 그냥 아는 게 무슨 뭐 소용이냐, 그냥 전체를 다 알아야지, 뭐 그런 관점에서 확률론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어떠한가? 네. 어쨌든 무작위로 움직일 테니까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은 확률로 해석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 확률론적 해석에 대한 또 맛만 보여드리는 걸로 네, 구성을 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좌변은 0이고요. 관성은 날아갔고 입자에 랜덤한 힘이 작용하는 중이니 입자가 어디에 존재할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확률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여긴 지금 뭐 스테이트 R이라고 했는데 스테이트가 아니라 그냥 이 포지션이라고 합시다. 포지션. 입자의 위치가 벡터 R에 존재할 확률 밀도를 P, R, N, T라고 놓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T에서. 그래서 이 제가 쓰는 노테이션에서는 이 dr 벡터는 dv예요. dv. 부피, 미소부피. 즉 확률의 미소부피를 곱하면 그게 확률 밀도의 미소부피를 곱한 게 확률이 되고 네. 우리가 어떤 이 스테이트의 확률 밀도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이 시스템에서 측정되는 어떤 F라는 물성의 값은 모든 스테이트들의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물성에다가 그 스테이트의 확률 밀도를 곱해서 적분한 게 이제 그 물성이다, 양상불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도 이제 들어본 분도 계시죠. 네. 이런 어떤 확률 밀도라는 컨셉을 갖다 쓸 건데, 또 여기서 이제 가상의 어떤 함수를 하나 떠올려 볼게요. 제안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W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이게 뭐냐면 R'에 있던 R에 있던 입자가 눈을 깜빡했는데 1초 뒤에 눈을 다시 떴는데 R'에 가 있을 그럴 확률 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 입자의 위치, 스테이트나 위치가 R에서부터 R'으로 이동할 그럴 확률 밀도를 한번 가상으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1초에 한 번씩 감았다 떴다 할 때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갈 확률,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갈 확률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즉 두 개의 벡터에 대한 함수로서 이 W를 한번 상상의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럴 때 어떤 포지션 R에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 확률 미분 방정식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면 되냐면 딴 데 있는 놈들이 내가 있는 데로 오면은 내 쪽에 존재할 확률이 늘어나는 거고 내 쪽에 있는 놈들이 딴 데로 가면은 내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딴 데 있던 놈들이 나에게 올 건데 근데 딴 데 있을 확률이 일단 있어야죠. 딴 데 있을 확률에다가 그놈이 나에게 올 확률을 곱해서 적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한테 있을 놈이 딴 데로 가는 걸 또 적분하고 네. 다른 모든 위치에 대해서. 근데 이놈은 여기서 이 놈은 R'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밖으로 빠져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 이동 확률의 전체 적분은 그냥 무조건 1이에요. 확률에. 그러니까 뭐 내가 어디로든 갈 테니까 어디로든 갈 테니까 그 확률 다 더하면 1이죠. 이제. 움직일 테니까. 요거를 이제 1로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미분 적분 같이 있으니까 너무 못생겼잖아요. 싫으니까 좀 정리를 예쁘게 깔끔하게 해보고 싶으니 이 W의 생김새를 좀 이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눈을 1초마다 깜빡깜빡 하는데 단위 시간마다 이제 상태를 관찰을 하는데 물론 연속적인 변수지만 근데 입자의 이동을 확률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입자가 뭐 가봤자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짧은 시간 동안. 그죠? 즉 둘이 가까이 위치할 때는 확률이 높을 테지만 멀어지면 확률이 아주 낮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W라는 함수는
이 두 공간적 위치가 가까울 때만 유효한 값을 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질 거다. 급격하게 확 떨어져서 0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적분식에서 이 W를 공간에 대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봤을 때 이 낮은 차수 항들까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금방 0으로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좀 tedious 매스를 막 쓰는데 이런 거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말만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R'에서의 확률은 R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R'과 R의 거리에 따른 어떤 미분과의 1 내적, 뭐 2중 내적,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익스펜전의 합으로 주어질 텐데 뭐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맙시다. 이제 이거를 3차원으로 쓰면 복잡하고 머리만 아프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그냥 1차원으로 그냥 줄여가지고 1차원 미분식으로 그냥 다 바꿔놔 버렸어요. 물론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데 네. 이 공간 적분을 1차원 적분으로 바꿨고요. 테일러 익스펜전도 당연히 여러분이 1차원에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1차원의 테일러 익스펜전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이 확률 밀도 자리에 이 확률 밀도에 대한 이 테일러 익스펜전을 싹 다 대입할게요. 이 자리에 밑에 있는 이 덩어리 전체를 다 대입을 해서 따로 세 항으로 나눠 쓸 건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나눠 쓴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P. 근데 첫째 항에서는 이 W의 그냥 적분이니까 이게 1이 되면서 이 P가 혼자 살아남아서 맨 뒤에 있는 P랑 사라져요. 그냥.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놈을 보면은 X 프라임이 지금 변수죠. X 프라임이 변수인데 그렇죠. 무한 공간에서 적분하는 중이에요. W는 X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일 거예요. 눈을 깜빡했을 때 랜덤하게 이동할 확률이니까 왼쪽으로 갈 확률이랑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같겠죠. 즉 X 프라임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 함수예요. W가. 근데 X 프라임 빼기 X는 점대칭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곱은 점대칭이라서 적분하면 0이 돼요. 이거 싹 날아가요. 그냥 이게 그냥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기후성에 의해서 0이 돼요. 즉 마지막 놈만 사는데 마지막 놈, 요 세 번째 놈의 적분 기호와 2분의 1을 함께 그냥 싹 다 묶어서 D로 퉁치는 거죠. T. 그냥 어떤 값이 나올 테니까 뭐든 나올 테니까 뭔지 모르죠. 그 놈을 D로 쓰면 우리는 이제 이 확률 밀도에 대한 미분 방정식, 시공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얻죠. 그리고 저건 마치 확산 방정식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냥. 네. 이걸 이제 1차원에서 쓰면 이렇고 3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다. 네. 그냥 뭐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확산 방정식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를 알면 임의의 물성을 그냥 손으로 풀어볼 수 있으니까 저거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유도했으니 다른 물성들의 지배 방정식을 또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뭘 해볼 거냐? 일단 먼저 이 함수의 생긴 형태부터 한번 볼게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어떤 지배 방정식이 확산 방정식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 지금 싱글 파티클 디퓨전을 보고 있고 싱글 파티클의 존재 확률 혹은 이제 인터랙션이 전혀 없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들이 움직일 때 확률 밀도 이런 걸 볼 때 사실 이건 수밀도예요. 수밀도. 존재 확률이라는 거는 그냥 상호작용이 없으면은 그냥 여기 안에 몇 개 들어있니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수밀도와 이 확률 밀도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라플라시안 텀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동현상에서 자주 보던 방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죠. 뭔가의 마이너스 다이버전스의 픽스로우처럼 이제 확산 법칙과 같은 어떤 디퓨전 플럭스처럼 써볼 수가 있어요. 근데 즉 이 녀석을 어떤 디퓨시브 플럭스라고 놓고 그게 어떤 수밀도의 흐름에 의한 것이다. 움직임에 의한 것이다 라고 치는 거죠. 한번 쳐보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임은 왜 생겼죠? 왜 생겼냐면 랜덤 포스 때문에 생겼어요. 랜덤 포스 때문에.
랜덤 폭스를 그러니까 이 프릭션으로 나눠준 게 저 속도일 거고, 즉 이 양변을 같다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릭션 분의 1에다가 FR 곱하기 P, 이게 우변이죠. 그게 좌변에 있는 이 매스 플럭스랑 같다. 그러니까 확산에 의한 디퓨시브 플럭스랑 같다. 라고 놓고 이제 우변에 있는 FR만 남기고 한번 정리를 그냥 가볍게 해보면 이제 이 프릭션 곱하기 D가 그냥 KBT죠. 왜냐면 D가 프릭션 분의 KBT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여요. 이렇게. 이 FR이 그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적인 컨셉에서 바라봤을 때 이 랜덤 플럭추에이팅 포스는 왜 생기는 거냐라고 하면 엔트로피 그레디언트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네. 엔트로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힘이다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죠. 이런 P에 대한 지배 방정식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랜덤 플럭추에이팅 포스와 어떤 연력학 변수인 엔트로피 사이의 관계를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어떤 물성 중에 하나였던 mean square displacement, 거리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0초일 때는 원점에 있었던 입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까지 멀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랜덤일 테니까 그 제곱의 평균이 얼마인가,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를 알면 그 어떤 물성이든 간에 그 물성을 곱해서 적분하면 그 앙상블이 나와요. 그죠? 즉 mean square displacement를 오른쪽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mean square displacement의 시간 미분을 알아도 돼요. 그죠? 그럼 이제 mean square displacement를 아는 거니까, 또 이렇게 시간 미분하면 좋은 이유는 우리가 확률에 대한 시간 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배방 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확률 밀도에 대한 시간 미분 방정식을 알고 있고, 양변을 시간 미분해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해놨던 이 녀석을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mean square displacement의 시간 미분식이 되고, 여기서 또 아주 더럽고 오래 걸리는 이 수식을 전개를 하다 보면은 제 6D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이걸 따라가지 마시고 역시 똑같이 1차원으로 이제 바꿔서 다시 가져왔어요. 3차원은 너무 이게 머리 아프니까 1차원에서도 똑같이 이 mean square displacement를 식을 가져다 놓고 양변을 시간 미분을 해서 내려놨고요. 이때 우변에 있는 probability density의 시간 미분은 공간으로 2번 미분한 것과 같은데, 여기서 부분 적분을 해주는 거죠. 부분 적분은 하나 적분 하나 미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이 미분되어 있는 놈을 적분해 갈 거고, 여기는 x를 미분해 나갈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는 확률 밀도가 적분될 테니까 그냥 한 번 미분한 게 될 거고요. 또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죠. 근데 초기에 원점에 있었던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멀리 가면 확률이 엄청 작아지고요. 또 급격히 감소해서 기울기도 0이 되죠. 그래서 이놈이 사라집니다. 그냥 싹. 남는 게 이제 이 x제곱을 미분한 2 곱하기 d에 x의 한 번 미분의 적분이 남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부분 적분을 하는 거죠. 똑같이. 이 미분된 놈을 적분해주고 x를 미분해주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률에 대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시작하는 상황을 가정했으니까 맨 끝에 대해서 0이 되고, 날리면 남는 게 그냥 확률에 대한 전체 적분이니까 1, 남는 게 2d. 네. 요거를 그냥 어렵게 3차원으로 쓴 게 위에 거예요. 이제 위에 거에서는 3차원에서의 mean square displacement에 대한 라플라시안을 이 벡터 칼큘러스로 열심히 적분 가능한 형태로 바꿔놓고, 그다음에 이 다이버전스 형태로 주어진 녀석의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적용해서 이 면적분으로 바꿔주고, 무한히 먼 구형 구면에서의 면적분의 값을 계산을 할 때
그레디언트나 확률이 다 0이 될 테니까 이걸 날릴 수 있다라는 논리를 쓰고 또 R제곱의 라플라시안이 6임을 이용해서 이제 6D를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3차원으로 해볼 수가 있고 1차원으로 가져오면은 이렇게 그냥 2D를 유도해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 에너지에 의한 입자의 운동이 플럭추에이팅 포스로 해석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시간에 따른 적분을 통해서 풀어서 그때 이제 프릭션 코에피션트도 이용을 했고 또 이퀴파티션 세오리엄도 이용을 했고 그래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었죠. 랜덤 모션에 대한 정보를 얻었죠. 그래서 그게 어떤 타임스케일에서 일어나는지도 얘기를 했고 MSD를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유도를 해봤어요. 하나는 직접 적분해본 거, 하나는 확률 밀도 함수적으로 이제 한번 유도를 해본 거. 그리고 이동현상적인 컨셉을 이용하면 이제 그 서멀 에너지에 의한 열운동이 엔트로피 그레디언트로 일어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게 디퓨전을 일으키고 픽스 디퓨전을 일으키고 콘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도 유도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단단한 완벽한 구형 입자가 아주 묽을 때 또 주변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이 전혀 없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어드밴스 토픽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사실은 셀프 디퓨전과 콜렉티브 디퓨전에 대한 어떤 구별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싱글 파티클 디퓨전에서는 이 둘이 구별이 안 되는데 셀프 디퓨전은 입자 하나의 움직임이고 콜렉티브 디퓨전은 어떤 농도 구배에 의한 디퓨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이 입자로 꽉 차 있어요. 이때 방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요. 그럼 이제 이게 퍼져나가서 전체를 채울 텐데 이때 만약에 그냥 전부 다 옆으로 나란히 해서 이제 딱 균일하게 팽창해서 퍼진 거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전체적인 농도 구배는 해소가 됐지만 이 모든 입자가 다 오른쪽으로 그 2배만큼 이동한 게 아니죠. 어떤 애는 옆에서 조금밖에 안 움직였고 어떤 애는 멀리 움직였죠. 즉 이게 이제 셀프 디퓨전과 콜렉티브 디퓨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즉 뭐 특히나 이제 입자가 엄청 패킹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서로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콜렉티브 디퓨전은 매우 크지만 셀프 디퓨전은 매우 작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가 막 바글바글해서 나는 못 움직이는데 모두가 조금씩만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확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셀프 디퓨전과 콜렉티브 디퓨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숏타임 디퓨전, 롱타임 디퓨전 이런 개념도 하나도 다루질 않았고 또 지금 우리는 스트리컬 파티클의 디퓨전만 다뤘지만 실제 많은 입자들은 아이스트로픽하지가 않죠. 라드라이크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트랜슬레이셔널 디퓨전도 존재하지만 로테이셔널 디퓨전도 존재를 하고 이거에 대한 타임 스케일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퓨전만 따지고 들어가도 여기서 다룬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복잡한 개념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디퓨전에 대한 얘기는 다분히 매우 수학적이고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인터랙션을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만큼 이제 수학이 많지가 않고 조금 수학이 없진 않지만 있지만 오늘만큼 많지는 않고 더 듣기에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